안녕하세요. 손수 변호사입니다.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별별 사건이 다 벌어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흉악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무섭다고 고개를 돌려버리거나 뭐 좀 징그럽다고 생각하기 싫다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걸 현실을 알아야 피할 수 있고요, 또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로지 판결문만 가지고 사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경주에서 벌어진 성범죄인데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입니다. 놀랍게도 형부와 처제 간에 벌어진 일인데요. 2017년에 판결이 나왔고요. 사건은 2016년에 벌어졌습니다. 30대 부부예요. 피고인은 남편이고요. 그리고 아내가 있고, 아내의 당연히 여동생, 당시 26살 여동생, 처제입니다. 자, 이 형부와 처제, 판결문 제일 처음 보면은요,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촌의 인척 관계이다. 형부와 처제, 촌수는 이촌입니다. 친족이긴 합니다만 친족 중에서 혈족은 아니고요, 저 핏줄이 연결된 건 아니고 인척, 그러니까 혼인, 결혼으로 인해서 연결된 그런 친족이죠. 피고인 형부와 피해자인 26세 여동생. 자, 2016년 10월 10일 저녁인데요. 이 세 명이, 이들 부부와 피해자인 처제가 같이 외식을 했어요. 저녁 식사를 한 다음에 이 부부가 함께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귀가한 다음에 이 처제는 당시 엄마 아빠, 그러니까 피고인인 형부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죠. 이 장인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처제가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가 밤 10시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연락을 한 사람은 언니예요.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나 형부랑 부부싸움 했다. 내가 큰아들만 데리고 집을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자, 큰아들만 데리고 애가 있었습니다. 애가 3명입니다. 자녀가 3명이고요. 셋 다 어립니다. 심지어 둘째와 셋째는 2살, 3살이에요. 만으로. 자, 이런 상황에서 언니가 집 나간다고 하니까 동생이 이렇게 또 말을 했어요. 잠깐만 있어라. 내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형부와 언니 집으로 갔습니다. 자, 갔는데 이미 언니가 첫째 데리고 나간 상태입니다. 집에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언니한테. 어딨냐? 날도 추운데 이제 10월인데 아이 데리고 밖에 있지 말고 빨리 집으로 들어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서는 기다렸어요. 들어오기를. 자, 당시에 그 안방에 3살, 2살 이 두 조카가 있었는데 애 돌보면서 기다리다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그때 이 피고인 형부는 뭐라고 있었느냐? 거실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제가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이제 날은 바뀌었습니다. 10월 11일 새벽 1시경입니다. 이때부터 이게 좀 입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참 껄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판결문에 그대로 다 이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에게도 화면으로도 보여드리고 또 이야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이렇게 처제가 안방에서 잠든 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날짜는 바뀌었죠. 10월 11일 이제 새벽 1시가 된 겁니다. 형부가 처제를 봐요. 안방을 쓱 들어왔는데, 자, 처제가 자기 자녀들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순간 욕정을 일으킵니다. 자, 이 다음에 있었던 일들은 차마 이게 입으로 옮기기 참 껄끄러운 그런 내용들인데, 하지만 판결문에 다 담겨 있는 범행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려야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사건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충격을 주는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뭐 이게 별로 말로 전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자막으로 화면에 많이 좀 띄워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순간 욕정을 일으켰어요. 처제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당겨 내립니다. 자, 그러자 자고 있던 처제가 깼어요. 놀라 깨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바지와 팬티를 이제 끌어올리면서, 형부 뭐 하는데? 나 언니 아니다. 처제다. 나 누군지 알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연히 착각을 해서 이러는 줄 알고 말을 한 건데, 그러자 형부가 이런 말을 해요. 놀랍게도 안다. 처제인 거 안다. 처제 아는데 한 번만 하자. 미안한데 한 번만 하자, 처제. 자, 이런 참 믿기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힘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에 입으로 음부를 빨고, 그러자 처제가 욕이 나오죠. 욕설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 마라, 미쳤냐? 이렇게 말하면서 발버둥을 치고 다리를 오므렸는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중단을 했어야 되잖아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형부가 처제의 몸 위에 올라타요. 그리고 자기 엉덩이와 성기를 얼굴 쪽에 갖다 대고, 네, 그리고 또 입으로는 또 처제의 음부를 빨고, 자, 이러면서 자신의 성기를 처제의 입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네, 참, 네, 이런 말을 또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처제가 당연히 저항을 하죠. 입 다물고 또 고개 돌리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자, 그랬더니 자세를 바꿔서 몸이 올라탄 후에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해서 1회 간음했습니다. 자, 강간이죠. 그리고 피해자가 이촌 관계인 인척입니다. 처제. 결국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자, 성포법에 있는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가 성립했습니다. 자, 피해자인 처제 형부를 고소했습니다. 근데 고소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범행만 놓고 보면 당연히 고소해야 되고 또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고 또 손해배상도 받아야 되는 건입니다만 자기 언니의 남편이거든요. 그리고 조카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자기 엄마 아빠의 사위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여러 가지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다가 결국은 크게 문제를 삼지 못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 형부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넘어갔는데 이 수사 진행될 때 이런 게 쟁점이었죠. 첫 번째, 합의하에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형부는 첫 번째 합의하에 한 행동이다. 내가 강제로 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보면은요. 3살, 2살, 둘째, 셋째가 옆에 자고 있던 중이잖아요. 그런데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것도 처제랑? 그 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작스레?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네, 첫 번째 합의하에 했다는 주장을 했고요. 이게 첫 번째 쟁점입니다. 법적으로. 또 두 번째는 심신미약 주장을 합니다. 술에 취했었다. 네, 술에 취해가지고 판단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게 두 번째 법적인 쟁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합의입니다. 합의. 심신미약이 인정되든 안 되든 만약에 범죄라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즉 피해자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형량의 수위는 굉장히 올라갑니다. 반면 범죄를 저지른 건 맞습니다만 피해자의 용서를 받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난 처벌 원치 않는다. 이런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면 이 부분의 형량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가 합의인데 형부가 처제에게 합의를 종용했어요. 수사받으면서 합의하자 계속 종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자, 재판에서는요. 여러 가지 증거가 다 명확하게 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자백을 했습니다. 합의하에 한 게 아니라 내가 강제로 한 게 맞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심신미약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술을 마신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새벽 1시 되기 전까지 거실에서 소주를 마셨잖아요. 네, 그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범행의 경위라든지 또 그 범행을 할 당시에 피고인 형부가 한 말, 또 행동, 또 그 전후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정황들을 볼 때 당시에 술을 마시긴 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뭐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 결국 심신미약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합의,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합의가 한번 이루어졌습니다. 네,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이 처제가 번복을 해요. 철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합의가 사라졌는데 그 후에 다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여러 가지 관계에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제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양형, 이제 형량입니다. 양형 기준이 있어요. 네. 권고형의 기준을 보기 위해서는 이 대법원 양형 기준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두 번째 유형, 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인데요. 여기에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이거는 특별 감경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 영역이 되어버렸고요. 결국은 징역 3년에서 5년 6개월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형 기준에서 권고한 형량 범위의 그 하한, 그 아래가 이게 3년이잖아요. 그런데 법률상 처단형 하한보다 낮아요. 이럴 경우에는 적어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래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징역 5년 6개월 사이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 사이에서 결정한 게 몇 년이냐? 징역 4년입니다.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까지 명령했습니다.
형량은 징역 4년인데요. 구체적으로 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판결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 곁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방법, 또 이 둘의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또 이 26살의 처제,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다. 또한 고소했잖아요. 고소한 결과 친하게 지내던 친언니의 결혼 생활이 파탄날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염려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겪게 된 정신적인 고통 굉장히 클 것이다. 단순히 그 성범죄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것들이 굉장히 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형부 피고인은 합의를 적용해요. 그리고 또 이거 합의하에 한 거다.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 이거 합의하에 한 거라는 그런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는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이거 다 이제 2차 가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수사 때는 이렇게 부인했지만 그래도 재판 때는 다 인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거 아니라고 해봤자 도저히 인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실리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합의했다가 합의가 한번 깨졌잖아요. 하지만 그 후에 또다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원만히 합의했으므로 선처를 바란다. 그런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전과죠. 동정 전과 없습니다. 그리고 중한 처벌 전력 역시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부양 가족입니다. 어린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요. 너무 어려요. 3명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게 유리하게 또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자, 2016년 10월에 경주에서 벌어진 형부의 처제 강간 사건이고 어쩔 수 없습니다. 예,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범행 사실을 기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공소 사실에 다 기재가 되어야 그거 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저 이렇게 한 거 아닌데요. 이거 이 부분은 과장입니다.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공소 사실 그중에서도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상대 등등은 특정돼야 됩니다. 특정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결문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요. 법원에서 다 인정이 돼서 징역 4년형이 나왔습니다. 언제든 갑자기 누군가의 범행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네, 우리들의 어떤 평온함이, 일상의 평온이 깨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죠. 지금도 별별별 사건들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런 사건이 있더라, 또 이런 신문 기사가 나왔다,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판결문 내용을 알려드리고 그에 따라서 법원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러 사건들 말씀드렸잖아요. 관련 전과가 없어요. 동종 전과가 없어요. 그런데도 살인도 하고 토막살인도 하고 강간도 합니다. 전과가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반대로 전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저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도 믿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범죄 피해 좀이라도 줄이고 좀이라도 안전하게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사건들 외면하고 고개 돌리고 무시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그래도 기본적인 정보는 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